안녕하세요. 소독만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밍 실습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상속에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객체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그 객체지향의 개념에 이어서 상속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inheritance라는 내용은요. 객체지향에서의 상속은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진 필드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더 보태는 그런 것이 객체지향의 상속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상속과는 조금 다른 의미고요. 네, 그래서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상속과 상당히 유사한데,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필드랑 멤버 메소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필드나 메소드 이런 것들을 다시 구현할 필요 없이 상속을 받고 거기에 변경된 부분들만 새롭게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특성에 대해서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코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식 클래스를 이용하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이 귀찮은 개념을 왜 사용하나,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이 개념 덕분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소스 코드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수정이 상당히 용이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네, 상속을 잘 이용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속이 왜 편리한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는 말하기라는 기능과, 즉 메소드와 먹기라는 메소드, 걷기라는 메소드, 잠자기라는 메소드, 공부하기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스튜던트 워커는 말하기라는 메소드, 걷기 메소드, 먹기 메소드, 잠자기 메소드, 그 다음에 공부하기 메소드, 일하기라는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자, 리서처라는 클래스는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 그리고 연구하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네, 프로페서라는 클래스는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 연구하기에 거기다가 가르치기까지. 자, 지금 보시면 스튜던트 클래스는 메소드가 총 5개, 네, 스튜던트 워커는 6개, 네, 리서처는 5개, 네, 프로페서는 6개입니다. 따라서 총 22개의 메소드를, 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를 상속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검은색으로 표현된 메소드들은 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겠죠. 그러면 얘를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4개만 구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student라는 클래스와 researcher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student 클래스에는 공부하기를 추가하고요. 네,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연구하기라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각각 하나씩의 메소드를 구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researcher라는 클래스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에 연구하기까지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게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이죠. 다시 이렇게 한 거에, 네, 공부하기를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튜던트 워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일하기를 추가로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네. 마찬가지로 리서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상속을 받아서 프로페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가르치기를 구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4 더하기 4 해서 총 8개의 메소드를 구현을 하면 되겠죠. 즉 14개나 차이가 나죠.
네, 얘가 더 14개나 더 많이 구현해야 합니다. 딱 봐도 그림으로는 얘가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양은 얘가 절반 이하로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상속을 기반으로 해서 중복된 메소드들이 다 제거가 되고 훨씬 더 간결하게 클래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속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클래스를 우리가 아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멤버를 중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하기가 편하다. 전체 따로따로 다 되어 있는 것보다는 네, 어떠한 체계를 잡혀 있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따로따로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더 구분하기 편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G마켓이 됐던 옥션이 됐던 쿠팡이 됐던 위메프가 됐던 티몬이 됐던 어디든지 간에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한번 찾을 때 검색을 사용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클래스의 상속의 구조는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찾을 때 사용하는 카테고리의 기준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클래스를 찾을 때 계층화되어 있다면 얘는 뭐지라는 걸로 계속 찾아가다 보면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동일한 레벨로 막 산재되어 있으면 상품의 종류를 따져보면은 한 10,000가지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네. 10,000개 중에 찾는 것과 6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다시 그 밑에 6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다시 그 밑에 6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밑에 6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찾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계층적인 분류가 가능하고, 이러한 계층적인 분류에 의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쉽다. 소스코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클래스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얘네가 계층적인 구조를 갖지 않으면 클래스를 찾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이에요.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것은 보다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보다 빠른 시간에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일주일 동안 5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소스코드를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 있으면서도 원하는 클래스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당연히 개발의 결과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한 상속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 있고, 그 재사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기능을 추가하는 확장도 상당히 쉽고, 따라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게 너무나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객체 지향에서의 상속의 장점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의 상속과 객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게요. 네, 자바의 상속 선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우리는 extens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이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셨으니까 이 키워드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상속이라기보다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확장하는 student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 그냥 영어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student는 확장한다, person. student는 person을 확장한다. 즉,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student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되면 뭔가 기능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student를 확장한 student worker라고 하는 클래스. 그럼 확장이란 개념이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는
펄슨의 4가지 메소드에 공부하기라는 메소드를 확장해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다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일하기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스튜던트 워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우리는 슈퍼 클래스라고, 혹은 상위 클래스, 어퍼 클래스, 혹은 슈퍼 클래스라고 주로 부르고요. 자식 클래스는 우리는 서브 클래스라고 주로 부릅니다.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혹은 하이 클래스, 로어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바에서는 슈퍼, 서브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익스텐스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가 확장한다는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의 상속을 통해서 포인트와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소스코드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소스코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 y의 한 점을 표현하는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extens해서, 즉 상속을 받아서 확장을 해서 색상, 컬러를 가지는 점을 표현하는 컬러 포인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고 활용을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인트 클래스는 private로 정수형 변수 x와 y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퍼블릭 메소드가 있습니다. 퍼블릭 메소드는 int x와 y를 입력받아서 this의 x와 this의 y를 초기화해주는, 즉 set하는 메소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타입으로 리턴 타입이 없는 show poi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show point라고 하는 메소드는 x와 y의 좌표 값을 출력해주는, 괄호 열고 x좌표, y좌표를 출력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우리는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즉 상속받아서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인 컬러 포인트는 프라이베이스로 색상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 변수 컬러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setColor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setColor라는 변수는 스트링 컬러를 입력받아서 this의 컬러를 컬러로 변경해주는 메소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showColorPoint라는 메소드는 자신의 색상을 출력한 다음에 부모의 showPoint를 호출해서 XY 좌표를 출력하는, 즉 컬러 쓰고 x, y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위한 메인 메소드를 가지는 컬러 포인트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퍼블릭이 없죠. 왜냐? 얘네들은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호출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메인 메소드가 호출되는 클래스만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ument 선언해 주고요. 포인트 클래스로 p를 하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새로운 포인트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p의 좌표 값을 1,2로 세팅을 하고 show 포인트 하면 이렇게 1,2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번엔 컬러 포인트 cp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서 컬러 포인트에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고, 얘의 좌표를 3,4, 그러면 여기에는 set이라는 메소드가 없지만 부모인 여기에 set이 있기 때문에 얘가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는 3,4로 세팅이 되고 setColor를 통해서 색상은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cp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show color point라고 출력을 하면 컬러인 레드가 출력을 하고 부모의 show 포인트를 통해서 3,4라고 출력이 돼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걸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타이핑 해보시면 소스 코드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5-1의 내용을 객체 생성의 관점에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컬러 포인트 P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면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 하나가 만들겠죠. 네,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포인트 타입의 객체를 하나 이렇게 메모리에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레퍼런스 변수가 얘를 가리키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의 s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x의 값을 1로 y의 값을 2로 수정했습니다. 네, 이 함수를,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show 포인트를 호출하면 얘로 가서 x, y, 즉 1, 2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 cp를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고 새로운 컬러 포인트 객체를 생성을 하면 객체 생성자가 뭐 자동으로 생성자가 있어서 만들어져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실행이 될 테고요. 여기서 set 3,4라고 하면 여기에 set으로 와서 여기에 부모의 영역,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cp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만들고 먼저 부모 타입의 포인트 타입의 클래스의 멤버와 자식에서 고유한 멤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 없으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3,4라고 이렇게 값이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setColor red 하면 이 메소드를 통해서 얘의 값이 레드로 변경이 됩니다. showColor point 하면 여기에서 색상 값을 출력을 해주고 showPoint 출력을 해서 XY의 좌표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로 만든 객체는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가 훨씬 더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멤버로서 부모 클래스의 멤버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멤버로 접근하는 방법. 그냥 자기 자신 하나의 객체 안에 존재하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물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멤버 필드에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얘를 통해서 부모의 프라이빗도, 얘는 부모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멤버인 x와 y도 얘는 접근하는데 문제 없죠. 자식 클래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x의 y를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얘가 지금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바의 상속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자바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클래스에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중상속이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가 두 개 있어서 얘를 상속받아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즉 사자와 호랑이를 상속받은 라이거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C++에서는 가능했죠. 사자와 호랑이를 상속받은 라이거, 이런 개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이렇게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무제한이에요. 얘를 상속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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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상속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지 않고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클래스는 무조건 java.lang.obj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 클래스의 시조입니다. 여기에 조상 클래스라고 최상위 조상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시조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상위 클래스. 그래서 자바에서 생성되는 모든 클래스는 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자식입니다. 즉 자식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가 무조건 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자동으로 java.lang.object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어 있고요.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코드에서 클래스 X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여기에 extends 소문자죠. java.lang.object 라고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런 식의 클래스 계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할 때 접근 지정자를 지정을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는 이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모의 멤버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접근 지정자가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public, 두 번째는 protected, 세 번째는 default, 네 번째는 private입니다. 디폴트는 아무것도 안 써줬을 때 우리가 디폴트라고 부르고요. 네, 프라이베이트는 자기만 접근 가능할 때, 프로텍티드는 자기와 같은 클래스, 같은 패키지와 자식까지 가능한 애, 퍼블릭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애, 뭐 대략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거고 나만 접근 가능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복잡한 디폴트와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베이트과 프로텍티드, 죄송합니다. 네, 얘가 아니라 얘와 얘는 우리가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고 프로텍티드와 프라이베이트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베이트는 기존의 퍼블릭이었던 것을 프라이베이트로 가져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베이트 개념은 프라이베이트 멤버는 다른 클래스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허합니다. 비록 자식이랄지라도 오로지 클래스 내 멤버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프라이베이트는 자식 클래스에서 못 쓰는 애예요. 얘를 쓰고 싶으면 부모의 멤버를 이용을 해서 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슈퍼 클래스의 디폴트 멤버는 패키지 내 모든 클래스에 접근이 허용된 겁니다. 네. 그런데 자식 클래스는 접근이 불가능하죠. 네. 자, 퍼블릭 멤버는 슈퍼 클래스의 퍼블릭 멤버는 모든 다른 클래스에 접근 허용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자식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아무런 문제 없이. 자, 슈퍼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멤버 역시도 같은 패키지 내의 모든 클래스에 접근을 허용을 하지만 다른 패키지에 있다 할지라도 서브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멤버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 기본 개념을 깔고 네, 상속 시의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모에서 프라이베이트로 되어 있는 건 자식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디폴트나 네, 프로텍티드나 퍼블릭은 네, 같은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가능하다. 얘는 같은 패키지 P에 A와 B가 모두 존재합니다. B는 A를 상속받은 거고요. 근데 패키지 Q에 있는 A라는 클래스와 패키지 R이라고 하는 클래스 B가 있는데 이 클래스 B가 비록 A를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디폴트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왜냐?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텍티드와 퍼블릭은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 간의 멤버 접근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person을 아래와 같은 멤버로 갖도록 멤버 필드를 갖도록 선언을 하고 클래스 student는 클래스 person을 상속받아서 각 멤버 필드에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 예제에서 person 클래스의 프라이빗 필드인 weight는 student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슈퍼 클래스인 person의 get 땡땡, set 땡땡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멤버 필드들은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수에 직접 접근을 많이 허용을 하면 변수의 값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 변수의 값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기능조차 차단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해당 멤버 필드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은 프라이빗으로 멤버 필드를 설정을 하면 그 프라이빗 필드의 값을 변경하거나 읽어오기 위해서 get 땡땡, set 땡땡이라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의 이름이 name이다. 그러면 get name, set name 이라고 네, 메소드 이름을 만들어서 네, get name은 네, return name 해주면 되고요. set name은 여기에 받아서 this의 name은 equal na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형태의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네, getter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getter라고 부르고요. 이런 종류의 메소드를 우리는 네, sett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etter 메소드, setter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라이빗 필드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위해서 만들어주는 퍼블릭 메소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웨이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get weight, set weight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디폴트로 int age, 그리고 protected로 int height,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string na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면 네, person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똑같이. 네, 얘랑 똑같으니까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setter와 getter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setter와 getter는 항상 유사한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 주니까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편리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은 student라는 클래스는 set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네, 나이는 30, 이름은 홍길동, 네, 키는 175라고 세팅을 했지만 웨이트는 99kg라고 입력을 하고 싶었으나 프라이빗 멤버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setter 함수를 이용을 해서 네,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제를 실행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에서 스튜던트 하나 만들고 set 실행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주석 처리하고 얘를 주석을 지우고 한번 실행을 해본다면 네, 지저분해서 잠깐 지우고 할게요. 네. 얘를 없애고 여기에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한다면 얘는 에러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실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네,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모두 실행되느냐, 아니면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만 실행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둘 다 실행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들 객체 아까 그림을 살펴보셨을 때 부모 클래스의 객체 부분이 먼저 다 만들어지고 그 밑에 자식 클래스의 객체 부분이 만들어져서 얘가 전체가 하나의 자식 클래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당연히 둘 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네,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면은 이 객체 속에 서브 클래스의 멤버와 슈퍼 클래스의 멤버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 초기화에 있으므로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는 생성된 객체 속에 들어있는 서브 클래스의 멤버 초기화나 필요한 초기화를 수행하고,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는 객체 생성 속의 슈퍼 클래스의 멤버 초기화나 필요한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각각 수행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는 누가 먼저 실행되느냐? 네,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하고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게 순서가 좀 복잡한 게, 얘가 자식 클래스, 얘가 서브 클래스잖아요. 그리고 얘가 슈퍼 클래스잖아요. 그쵸? 네, 얘가 서브의 멤버고,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면 이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다 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마저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자식 호출, 부모 호출, 부모 실행, 자식 실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순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행 자체는 부모 클래스가 먼저 실행된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지만 호출은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을 보시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모두 실행이 되는데, 이때 호출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는 실행하기 직전에 다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서브 클래스로 호출한 곳으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 간의 호출과 실행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C 레퍼런스 변수 하나를 만들고 C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새로운 C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자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호출이 딱 돼서 여기 딱 오면 나는 부모가 있어. 죄송합니다. 나는 부모가 있어 라고 하고 부모 클래스를 다시 호출을 하죠. 그럼 얘도 나도 부모가 있는데 그럼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생성자 A라고 실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생성자 B라고 하고 생성과가 끝났으니까 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C라고 해서 여기 돌아와서 객체 생성이 완료됐다라는 걸, 그래서 실행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요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를 호출할 때 과연 우리가 생성자를 선택할 수는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실행을 해야 할까? 반드시 디폴트 컨스트럭터만 호출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게 호출될 수 있는지. 자, 상속관계에서의 생성자에서는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각각 여러 생성자가 작성이 가능하죠. 즉 부모 클래스에 m개의 생성자가 있고 자식 클래스에 n개의 생성자가 있다면 이 생성자의 조합은 n 곱하기 m개가 되겠죠.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의 수가 모두 실행 가능한 형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런 걸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서브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작성을 할 때에는 오타네요. 서브 클래스 생성자에서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만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슈퍼 클래스의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브 클래스에서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면 그 해당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생성자 코드입니다. 슈퍼라고 하는 얘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슈퍼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예입니다.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제에서 B라는 클래스의 레퍼런스 변수 B를 선언하고 레퍼런스 B 변수에 B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가 이렇게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어디로 호출하느냐? 죄송합니다. 어디로 호출하느냐? 바로 부모 클래스의 디폴트 컨스트럭터인 A로 호출해서 생성자 A를 호출하고 돌아온 다음에 생성자 B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 클래스에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하고 얘가 얘를 호출하려고 딱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런 에러를 납니다. implicit superconstructor A is undefined. 없다. 명시적인 슈퍼 컨스트럭터, 부모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는 컨스트럭터가 존재해야지만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얘는 컴파일 에러가 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가지는 생성자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형태의 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소스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나는 이런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테야 라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는 바로 슈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서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요 가로 안에 파라미터를 추가하고 안 추가하고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들의 개수와 타입을 가지고 해당하는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중에 부합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으면 파라미터 하나짜리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를 이용해서 슈퍼 클래스의 적당한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하고요. 근데 요 명령어는 반드시 서브 클래스 생성자의 첫 라인에 와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명령도 실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에 O라고 생성자를 호출하면 여기에 와서 첫 라인에서 슈퍼의 X를 호출을 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가서 X의 값이 전달돼서 호출하고 돌아와서 실행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첫 줄에 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로 컬러 포인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포인트에 프라이빗한 정수형 변수 x와 y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포인트 그리고 int x, int y를 파라미터로 받는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좌표를 출력하는 show 포인트라는 메소드가 존재하죠.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포인트를 상속받은 클래스고요. 그래서 색상을 저장하기 위한 프라이빗 스트링 컬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로 XY 좌표와 색상을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슈퍼의 XY를 호출을 해서 좌표 값을 세팅한 다음에 색상 값을 세팅하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컬러 포인트 5, 6, 블루라고 호출을 해서 CP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할당을 하면 여기가 호출이 되고, 그러면 XY를 이용을 해서 슈퍼의 XY를 호출해서 X의 값과 Y의 값을 세팅하고 돌아와서 입력받은 블루의 값을 this의 컬러에다가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캐스팅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사람은 생물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물인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람은 동물이다. 다 맞는 얘기죠. 왜냐? 생물을 특성을 상속받은 동물이 있고, 동물의 특성을 상속받은 포유류, 포유류의 상속받은 영장류, 영장류의 인류, 인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어떤 걸로 얘를 지칭해도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 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식물이다, 이건 틀린 말이 되죠. 왜죠? 얘가 상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받은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생물을 넣는 박스에 코끼리나 사람을 넣고 박스 앞에 생물을 가리키는 팻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물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물원에 있는 케이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생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얘가 레퍼런스 변수죠. 그리고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든 사자가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강아지가 들어가든 생물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다 인정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식물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다 식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상위 개념의 레퍼런스 변수를 하위의 실제 객체를 가리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업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업캐스팅. 업은 위. 그래서
위의 레퍼런스 변수로 하위의 객체를 인스턴스를 가리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의 객체는 슈퍼 클래스의 모든 멤버를 가지고 있고 슈퍼 클래스의 객체로 취급이 가능하다. 사람은 생물이다의 논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서브 클래스의 객체인데 슈퍼 클래스의 타입으로 잠시 변환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즉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person을 상속받은 student라는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데 student라는 클래스로 생성한 객체를 레퍼런스 변수 s에 할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 student s를 person의 레퍼런스 변수 p에다 할당을 하면, 즉 학생인데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는 업캐스팅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된다. 왜냐? 문제가 없으니까. 네. 동물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는 문제가 있죠. 이게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에 따라서. 하지만 사람을 동물이라고 부르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돼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캐스팅된 레퍼런스를 이용을 하면 실제로 스튜던트의 클래스의 객체로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person의 레퍼런스 타입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에는 이 객체는 person의 멤버, 즉 슈퍼 클래스의 멤버만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에는 person의 멤버와 스튜던트의 멤버가 모두 존재하는데 스튜던트의 s로 가리킬 때에는 다 접근이 가능하지만 person의 레퍼런스 변수로 가리키면 얘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얘는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person이니까 얘가 학생인지 스튜던트인지 프로페서인지 리서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할 때 사람이 가지는 특징들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짐승이나 넌 동물이냐,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보고 동물, 짐승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냐? 분명히 애니멀의 속성과 다 휴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얘만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만 실행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애니멀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 휴먼의 속성들이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캐스팅에서 부르는 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캐스팅 사례입니다.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student라는 클래스는 person을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erson p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student s라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이재문이라는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tudent s의 레퍼런스를 person 레퍼런스 변수 p에다 할당을 해서 가리키게 했어요. 그러면 p의 네임은 여기에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p의 그레이드는 스튜던트의 멤버라서 얘는 person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컴파일 에러가 나고, 디파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스튜던트의 멤버이기 때문에 접근 불가능해서 컴파일 에러가 난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에러가 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이 있으면 다운도 있어야 되겠죠. 다운캐스팅은 원래 객체를 상위의 레퍼런스 변수로 가리키게 했다가 다시 원래의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는 거, 얘를 여기다가 옮겨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다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다운캐스팅은 무조건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원래 객체가 개였는데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로 업캐스팅하고 얘로 업캐스팅한 다음에 다시 얘로 내리는 것도 다운캐스팅, 얘로 내리는 것도 다운캐스팅이고요. 얘를 이 아래로 내리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원래 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 클래스의 객체를 서브 클래스의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다운캐스팅이라고 하고요. 이때에는 동물을 상속받은 게 원숭이도 있고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캐스팅 연산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의 클래스 이재문을 person의 레퍼런스 변수 p에다 할당을 해놓고 얘를 다시 스튜던트의 레퍼런스 변수 s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래스 타입을 적어 주어서 다운 캐스팅하는 캐스팅 연산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운 캐스팅에는 캐스팅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운캐스팅의 사례를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운캐스팅 example입니다. 네, 메인 스트링, 네,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네, person p로 스튜던트로 객체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s를 만들고 스튜던트 s는 네, p를 다운캐스팅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s에 그레이드하면 당연히 s는 스튜던트의 레퍼런스 변수이기 때문에 이 아래를 접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 없이 여기에 이제문하고 출력되고 네, 저장이 된다. 아무런 문제 없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와 객체의 타입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떤 객체가 업캐스팅 되어서 슈퍼 클래스의 레퍼런스 변수로 네,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3개 있어요. 근데 다운캐스트를 하고 싶은데 이 중에 어떤 클래스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가 원래는 어떤 객체니? 혹시 너는 이 클래스의 인스탄스니? 너는 이 클래스의 인스탄스니? 너는 이 클래스의 인스탄스니?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스탄스 오브 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인스탄스? 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캐스팅 레퍼런스로 객체의 타입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포 클래스는 여러 서브 클래스에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그래서 생물이라는 팻말이 가리키는 박스에 들어있는 객체의 타입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팻말만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동물인지 물어본다거나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객체의 타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레퍼런스 타입을 적어주고 인스턴스 오브 적어주고 네, 클래스의 타입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변수는 이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니? 라는 걸로 네,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게 true 또는 false의 값이 대표값으로 설정이 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변수가 이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라면 true, 아니라면 false의 값을 가지게 되는 연산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튜던트 s의 인스턴스, 스튜던트 s의 레퍼런스 변수를 하고, 자, s는 스튜던트니? 그러면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개념인데 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수도 아니고 이런 거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인스턴스 오브를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캐스팅된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객체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상속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person이 있고 person을 상속받은 student, 다시 person을 상속받은 researcher, 리서처를 상속받은 프로페서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네, person으로 객체를 생성한 것도 P로 가리킬 수 있고요, 스튜던트로 객체를 생성해도 P로 가리킬 수 있고, 리서처도 P로 가리킬 수 있고, 프로페서도 P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print P라고 호출하면 이때 네, person이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건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person 타입에 대해서 객체를 가리키는지 스튜던트로 만들어도 person, 리서처로 만들어도 person, 프로페서로 만들어도 person의 레퍼런스 변수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person에 대한 프린트를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를 어떻게 쓰면 좋으냐? 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person g라고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했습니다. person kim은 프로페서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person re는 researcher의 객체를 가지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는 person이냐? 네, true겠죠. 네, 스튜던트니까. 네, 그렇죠. g는 스튜던트냐? 스튜던트 맞죠? true. 그러면 kim은 스튜던트냐? kim은 프로페서인데 프로페서의 경로에는 스튜던트가 없어요. 얘는
false. 킴은 프로페서냐? 킴은 프로페서 맞죠? 네. 프로페서 맞죠? 네. 그래서 true. 리서처냐? 리서처도 맞죠. 요 경로에 있으니까. 네, true. 리는 프로페서냐? 리는 리서처이기 때문에 프로페서는 아니죠. 그래서 false. 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런 네이티브 타입의 상수들은 프리미티브 타입, 네, 프리미티브 타입의 상수들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스트링 타입의 객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왜냐면 문자열은 스트링 클래스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얘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사용해본 코드를 실제 동작하는 코드로 만들어본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시고, 인스턴스 오브를 이용을 해서 펄슨입니다, 스튜던트입니다, 리서처입니다, 프로페서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네,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특정 레퍼런스 타입을 보내줬을 때 네, 얘가 뭐뭐에 해당하는지, 스튜던트로 만들었을 때는 person과 student에 해당하고, 리서처로 만들었을 때는 person과 researcher에 해당하고, 프로페서로 만들었을 때는 person과 researcher와 프로페서에 모두 해당한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보면서 상위 클래스로는 인스턴스 오브가 true가 나오는구나.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false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요, 슈퍼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재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오버라이딩.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의 이름과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 리턴 타입이 모두 동일해야지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고요. 타입이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오버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건 오버로딩이고 어떤 건 오버라이딩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메소드 무시하기, 메소드 덮어쓰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원어 그대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기억하시거나 메소드 재정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서 동적, 정적이라는 말을 만나게 됐을 때 하드웨어에서 만나게 되면, 하드웨어에서는 그냥 전원만 인가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정적, 스태틱이라고 부르고요. 클럭이 인가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동적, 다이내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곳에서의 정적, 스태틱은 컴파일 이전에 결정되는 것들을 스태틱이라고 불러요. 즉 컴파일하는 과정에 결정이 돼서 실행 중에는 바뀔 수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스태틱, 정적이라고 부르고요. 다이내믹이라고 부르는 동적이라는 것은 컴파일 할 때에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도중에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 거를 선택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우리는 동적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실행될 때까지 뭐가 실행될지 판단을 유보해 놓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도 미리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컴파일러가 미리 나는 몇 바이트가 필요해 라고 결정을 해놓고 실행할 때 몇 바이트를 할당받아서 실행하는 걸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부르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이만큼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해줘 나한테, 이런 건 동적 할당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애가 성립이 되는데, 바인딩은 여기서 여러분들 요렇게 구멍 뚫려 있는 종이를 가지고 요렇게 철에다가 요렇게 꽂아 놓는 거, 요거 이름 뭐라고 부르죠? 네, 바인더라고 부르죠. 즉 요게 하는 일이 바인드입니다. 그러면 명사형 바인딩, 네, 뭐냐, 묶다, 연결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즉 내가 실행해야 되는 메소드가 어느 것인지 연결하는 과정을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정적 바인딩은 컴파일할 때 이 메소드는 얘가 실행돼 라고 하는 거. 오버로딩의 경우가 이런 거고요. 동적 바인딩은 컴파일할 땐 얘가 실행될지 모르겠으니까 얘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때 결정할게. 이게 바로 동적 바인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무조건 실행되도록 하는 동적 바인딩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 2가 있을 때 얘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의 메소드 2를 재정의 했어요. 오버라이딩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 2를 호출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얘가 아니라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상속받지 않고 얘만 실행했을 때는 얘가 실행이 돼야 되지만 상속받은 클래스의 객체로 했을 때는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동적 바인딩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C++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때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여기에서는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line과 rect와 circle이라는 클래스에서 draw라는 메소드를 각각 다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는 예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shape의 draw는 shape이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shape를 상속받은 line이라는 클래스의 draw 메소드는 line, rect의 draw는 rect, circle의 draw는 circl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짤 때에는 GUI로 할 때는 얘는 선을 그리고 얘는 사각형을 그리고 얘는 원을 그리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GUI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이런 방식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에 의해서 서브 클래스의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인의 객체를 라인이라는 레퍼런스 변수로 할당하고 라인의 드로우를 호출을 하면 부모의 드로우는 무시되고 자식의 드로우가 호출이 된다. 왜냐? 오버라이딩 되어 있어서 동적 바인딩이 일어난다. 자, 만약에 업캐스팅이 돼서 shape의 레퍼런스로 얘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얘는 동적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실행되게 됩니다. 부모의 멤버만 호출하고 있지만 얘가 다시 쓰여졌잖아요. 재정이 되어 있잖아요. 얘랑. 그래서 얘가 나 아니야. 나 얘한테 덮어 쓰여져 있어. 얘한테 점령당해 있어. 얘 실행해. 이런 식으로 돼서 라인이라고 똑같이 나오게 된다. 이거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선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려야 되는데 얘네들을 다시 다 하나로 하면 배열로 못 묶잖아요. 얘는 라인이고 얘는 서클이고 얘는 렉탱글이니까. 그러면 얘의 상위 클래스인 shape로 다 업캐스팅을 하면 shape에 s에 3 이렇게 배열로 만들면 레퍼런스 변수의 배열로 만들어도 얘네 셋을 모두 가리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s에 1번에 드로우라고 호출을 해도 요런 얘가 제대로 호출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라인이 그려지거나 동그라미가 그려지거나 사각형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소스 코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업캐스팅을 하고 배열이나 컬렉션으로 이용을 해서 관리하는 거는 상당히 익숙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오버라이딩은 다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자식 클래스에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오버라이딩은 슈퍼 클래스에서 선언된 메소드를 각 서브 클래스들이 자신만의 내용으로 새로 구현하는 기능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같은 이름의 인터페이스, 즉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내용을 구현하는 그런 객체 지향의 다형성을 실현하는 거죠. 즉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shape의 레퍼런스 변수 s의 배열을 만들면 여기에다가 라인도 넣고 렉탱글도 넣고 서클도 넣고 뭐 기타 등등 다 넣어서 배열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레퍼런싱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선이고 얘는 사각형, 원,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도 얘는 shape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그램이 좀 더 편의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hape의 레퍼런스 타입으로 호출을 하였다 할지라도 얘가 원래 라인이기 때문에 얘의 드로우를 하면 라인이 그려지고 얘의 드로우는 사각형이 그려지고 얘는 원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실행 시간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쉐입이기 때문에 컴파일 시에는 얘가 쉐입이네? 쉐입에 들어오는데 판단을 못 내리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잖아요. 얘 레퍼런스의 타입만 보고 컴파일러가 이게 실제는 라인인지 서클인지 렉탱글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그때 판단해서 각각의 도형에 맞는 드로우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실행 중에 다양성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오버로딩은 컴파일 타임의 다양성을 실행하는. 그래서 얘는 정적 바인딩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동적 바인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실행 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을 실제 동작 가능한 형태의 소스 코드로 만들었어요. 슈퍼 클래스는 쉐입을 만들고요. 쉐입에 드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입에는 넥스트, 다음 객체를 가리키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레퍼런스를 만들고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입을 상속받은 라인이라는 클래스, 드로우는 라인으로 오버라이딩 되어 있고요. 쉐입을 상속받은 렉트라는 클래스에 드로우는 렉트를 출력하도록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쉐입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드로우라는 메소드는 부모의 드로우를 오버라이딩해서 서클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파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메인에서 우선 페인트라는 거는 쉐입의 포인터 레퍼런스를 받아서 레퍼런스에 드로우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먼저 라인에 뉴 라인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페인트로 했어요. 그러면 선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쉐입을 해서 했어요. 그럼 얘로 업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로우를 호출한다 할지라도 얘는 쉐입이니까 쉐입이라고 나오겠죠. 얘는 라인이니까 쉐입으로 호출을 하더라도 다시 라인, 렉탱글은 렉탱글, 서클은 서클 이렇게 호출돼서 업캐스팅을 하더라도 동적 바인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라인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페인트에서 얘의 파라미터가 쉐입의 객체이기 때문에 쉐입의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업캐스팅이 일어나고 그 업캐스팅이 일어난 포인터로 레퍼런스로 드로우를 호출을 해도 동적 바인딩에 의해서 라인에 드로우가 호출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버라이딩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타트와 라스트와 오브젝트라고 하는 쉐입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요. 스타트는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는 스타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라스트의 넥스트를 오브젝트로 바꾸고 라스트는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다시 새로운 라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라스트의 넥스트를 오브젝트로 바꾸고 라스트는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라스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새로운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쉐입은 P 하나 만들고 스타트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P가 널이 아니면 P의 드로우를 호출해서 그림을 그리고 P의 다음을 P에다 저장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P가 여기를 가리키니까 쉐입에서 드로우해서 라인이었구나 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가 P가 되니까 얘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가리키게 돼서 라인을 그리고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돼서 원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소스 코드 이런 형태의 링크드 리스트는 진짜 많이 쓰이는 구조예요. 얘는 눈 감고도 코딩할 수 있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날 수 있는 그러한 코드여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 바인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메소드를 실행할 때 실행은 우리는 런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결정하는 것을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동적 바인딩의 대표적인 예가 오버라이딩 메소드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메소드가 존재를 하면은
재정의 된 메소드가 항상 호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실행 중간에 체크를 하고 동적 바인딩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앞에 코드와 동일하니까 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을 때 비록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원래 정의된 부모의 원래 메소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쉐입의 드로우도 있고 라인의 드로우도 있는데 라인의 드로우를 호출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쉐입의 드로우를 반드시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아무리 쉐입의 드로우를 호출을 해도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의 드로우가 계속 실행이 되잖아요. 이때 강제적으로 부모의 이 드로우를 호출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슈퍼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this라는 레퍼런스와 슈퍼라는 레퍼런스는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슈퍼는 항상 부모고 this는 항상 나, 현재 자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슈퍼는 슈퍼 클래스의 멤버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이고요. 서브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슈퍼.드로우 하면 네, 쉐입의 드로우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정적으로 바인딩을 하도록 컴파일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난 얘는 무조건 반드시 정적으로 처리해야 돼 라고 명시해 주는 게 바로 슈퍼라는 키워드다. 슈퍼라는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의 네임을 쉐입이라고 놓고 슈퍼.드로우라고 하면 얘가 비록 서클로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얘가 호출이 된다 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필드도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네임이 아니라 나는 이 네임을 바꾸고 싶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네. 이 네임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 해서 네, 슈퍼.네임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을 하면 부모의 필드나 네, 메소드에 정적으로 바인딩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슈퍼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 부모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의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게임에서 무기를 표현하는 웨폰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살상 능력을 리턴하는 fire라는 메소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유닛은 fire, 즉 공격력이 1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적군만 살상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무기는. 네. 그래서 fire, 공격력은 1입니다. 근데 웨폰을 상속받은 캐논은 적군 10마리를 한 번에 사냥할 수 있어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네, fire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at override라고 써져 있는 건 이 메소드는 오버라이드 되어 있어요 라고 표시해 주기 위한 겁니다. 얘를 표시해 주는 게 자바의 표준에 더 맞습니다. 물론 없어도 동작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코드 작성 방법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요 소스 코드만 보고 얘 소스 코드를 안 보고 있을 때는 얘가 웨폰에 정의되어 있던 앤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버라이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근데 여기에 이 기호가 있음으로 해서 얘는 원래 웨폰에 있던 메소드인데 여기에서 오버라이딩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적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오버라이딩 해서 네, 메인 메소드에서 웨폰을 만들어서 하면 얘의 살상 능력은 1입니다. 네. 자, 캐논으로 만든 다음에 웨폰이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넣어주고 대포의 살상 능력은 몇입니다 하면 당연히 10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 여기로 호출했다가 나 오버라이딩 돼 있어 여기로 가 해서 10이 리턴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오는 요 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5개쯤 해주셔도 될 거예요.
얘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낼 겁니다. 네. 자, 메소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을 선언의 관점, 관계의 관점, 목적의 관점, 조건의 관점, 바인딩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로딩은 선언을 할 때 같은 클래스나 상속관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오버로딩이 성립하지만, 오버라이딩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동일한 이름, 특히 동일한 개수의 인자와 동일한 타입의 인자를 가지고 동일한 리턴 타입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우리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즉 상속 관계에서만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동일한 클래스든 상속 관계든 어디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적은 오버로딩은 이름이 같은 여러 개의 메소드를 중복 작성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그냥 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로 만들어놔서 인자와 상관없이 같은 이름으로 빠르게 코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다면, 오버라이딩은 슈퍼클래스에 이미 구현된 메소드를 나는 무시하고 서브클래스에서 새로운 기능의 메소드로 재정의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한 겁니다. 둘 다 객체지향의 특징인 다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네, 조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버로딩은 이름만 같으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지만 오버로딩이 됩니다. 하지만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이름,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 리턴 타입이 모두 동일해야지만 성립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은 정적 바인딩, 즉 컴파일 시에 결정이 되지만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동적 바인딩이라서 컴파일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결정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추상 메소드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동일한 개념이 C++에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큰 문제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 메소드, abstract 메소드는 선언은 되어 있지만 구현은 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하고요. 앞에 키워드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ublic abstract, string get name, 네, get name이라는 이름의 스트링 리턴 타입을 가지는 abstract 메소드 public이고, 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 구현이 안 되면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뭐냐? 추상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추상 메소드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 경우에 abstract라고, 클래스 앞에 abstract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혹은 추상 메소드가 하나도 없지만 모든 메소드가 다 구현되어 있지만 나는 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 abstract로 선언을 해서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C++와 동일하게 abstract 클래스는 객체, 즉 인스탄스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입니다. 상속만 가능하고, 하지만 레퍼런스 변수는 생성이 가능하죠. C++에서 포인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abstract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abstract 클래스와 abstract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abstract 클래스 두 가지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abstract 클래스 shape를 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면 이런 컴파일 에러가 난다라는 거. exception in thread, unresolved compilation problem, cannot instantiate the type shape. 타입 쉐이프에 대해서 instantiate, 인스탄스를 만드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상속을 해서 상속된 서브 클래스에서 abstract 메소드를 모두 구현해야지만 일반적인 클래스가 되는데요.
네,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두 가지 경우, 단순히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이 서브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서브 클래스도 앱스트랙트로 반드시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shape이라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 추상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상속받은 line이라는 클래스는 이 드로우를 오버라이딩 안 했죠. 따라서 얘도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보다는 얘가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구현을 하는 경우, 서브 클래스에서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모두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는 경우, 이 경우에 서브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이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구현 및 활용은 앞선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추상 메소드로 바꿔서 이 쉐입을 추상 메소드, 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바꾸고 얘를 추상 클래스로 바꾼 다음에 상속받아서 네, 이렇게 구현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네, 해당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줘서 처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 있는지. 네, 여기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추상 클래스는 왜 쓰느냐? 일반적으로는 설계와 구현을 분리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서브 클래스에서 개념을 정의해 놓고, 그리고 각 서브 클래스마다 니네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줘 라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기능, 먹고 자고 싸고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 번식이라고 하죠. 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기본적인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실제 동물의 객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특정 동물이 있나요? 아니죠. 동물이라는 범주만 있을 뿐이죠. 새, 원숭이,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처럼. 실제 객체는 존재하지 않고 얘는 그냥 지칭만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굳이 얘를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즉 인스탄스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 얘는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배설도 하지 않고 번식도 하지 않고 잠도 안 잡니다. 그죠? 실제로 강아지가 돼야지 강아지가 핥아서 먹는다거나, 네, 고양이가 먹는다거나 새가 쪼아서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모델링 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서브 클래스마다 구체적인 행위를 목적에 맞게 추상 메소드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한다. 먹는다라는 동물의 추상 메소드가 있었다면 강아지는 핥아 먹는다, 새는 쪼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뭐 메뚜기는 빨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메뚜기가 빨아먹는 게 맞나요? 네. 모기가 빨아먹는다,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계층적 상속관계를 갖는 클래스 구조를 만들 때 이런 경우 추상 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카테고리도 추상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구현하기 위한 연습. 자, 칼큘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큘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덧셈과 뺄셈을 하고 평균을 만들어주는 추상 메소드들을 만들어 놓고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상속받은 굿칼크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 굿칼크, extends, calculate 하고 override 하고 add와 subtract와 average를 구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override에서 구현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굿칼크라고 생성을 하고 이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물론 여기 굿칼크가 아니라 칼큘레이터의 레퍼런스 변수로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추상 클래스랑 상당히 비슷한 애인데, 이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원래 부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2개를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상속받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하면은 이 플러그가 요렇게 생긴 애, 뭐 미국식, 뭐 요렇게 생긴 호주식, 뭐 요렇게 생긴 영국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플러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220V 요런 모양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인터페이스가에 맞는 플러그를 사용을 해야 되지만 A사, B사, C사 제품은 다 110V 이런 모양이지만 얘는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얘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110V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네, 일본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인터페이스, 뭐 전구를 끼는, 이렇게 돼서 나사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돌려서 끼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소켓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돌려서 끼는데, 이것도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USB 인터페이스 이렇게 생긴, 네, 요것도 네, 인터페이스죠.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쓰는, 네, C타입 USB 혹은 마이크로 오핀 USB, 뭐 썬더볼트 타입, 뭐 다 인터페이스가 맞아야지만 소켓이 꽂히게 되는 타입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정해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에서의 인터페이스는 뭐냐, 클래스가 구현해야 할 메소드들이 선언되는 추상형의 그 무엇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랑 비슷하지만 얘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를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키워드를 쓰지 않고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블릭의 인터페이스인 시리얼 드라이버, 그럼 얘만 클래스로 바꾸면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대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자바 인터페이스는 7까지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자바 8 버전부터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뿐만 아니라 디폴트 메소드라든가, 네, 프라이빗 메소드라든가 스태틱 메소드도 포함할 수 있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 필드, 멤버 변수는 선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수 없다라는 게 앱스트랙트 클래스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사례, 네, 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폰 인터페이스는, 네, 상수죠. 타임아웃은 만으로 선언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샌드콜 전화하기, 리시브콜 전화받기, 네, 로고 출력하기라고 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네, 앱스트랙트 메소드고요. 얘는 디폴트 메소드입니다. 네, 퍼블릭은 생략 가능하고요.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퍼블릭 앱스트랙트라는 것을 생략해도 되고요. 네,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도 생략 가능합니다. 왜냐, 얘는 무조건 상수만 선언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도 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얘는 어차피 상수만 선언할 수 있는 애라서. 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뭐 다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디폴트 메소드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네, 라는 거. 자, 인터페이스는 주로 퍼블릭만 허용하고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을 모두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수의 경우에. 변수는 어차피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상 메소드도 어차피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들은 추상 메소드들이라서 퍼블릭 앱스트랙트 이거 생략 가능하고요. 디폴트 메소드는 인터페이스에 코드가 작성된 메소드를 우린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 자동으로 상속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퍼블릭으로만 지정 가능한데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접근 지정자가 퍼블릭으로 선언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없어도 퍼블릭, 있어도 퍼블릭인 겁니다. 네. 그리고 프라이빗 메소드라고 명시를 하면, 네,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메소드 코드가 반드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인터페이스 내에 다른 메소드에 의해서만 호출 가능한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호출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통적인 동작들이 필요한 경우에 프라이빗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들이 얘를 호출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는 퍼블릭, 프라이빗 모두 지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생략하면 퍼블릭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인터페이스의 전체적인 특징은 객체 생성 당연히 불가하고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변수는 선언 가능해요. 얘도.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에는, 네,
상속받는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고요. 네. 다른 인터페이스도 상속하는 게 가능하고 인터페이스의 다중 상속도 가능하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에는 상속, 즉 확장이 아니라 구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속받을 때. 그래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 모든 클래스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implement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이때 콤마로 implement x, y, z라고 한다면 z, y, x라는 인터페이스 3개를 모두 구현한 클래스 모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삼성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삼성폰은 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다. 그러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들을 모두 이렇게 구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디폴트로 작성된 폰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도 당연히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살펴본 소스 코드를 방금 전에 살펴본 예제를 실행 가능한 예제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폰을 만들어보고 폰 인터페이스 폰 인터페이스를 해서 상수 앱스트랙트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만들어 주고요. 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삼성폰이라는 클래스는 샌드콜을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했고요. 리시브 콜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래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폰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로고를 프린트하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 플래시하는 걸 테스트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끼리는, 즉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건 클래스고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죠. 이때 새로운 추상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p3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면 뮤직폰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와 mp3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폰 인터페이스가 있고 얘를 상속받은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mp3 인터페이스가 있고 얘를 상속받은 뮤직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페이스는 주로 스펙, 내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얘는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돼 라고 정의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서 이 스펙을 니네들이 구현해야 해 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에서 마우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윈도우즈의 마우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꽂는 순간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뭐냐? 이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좌클릭, 우클릭, 스크롤, 마우스 이동, 더블클릭, 드래그 뭐 이런 기능들의 메소드들이 추상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으면 그럼 마우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요거에 따라서 내 마우스가 동작하기 위한 기능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마우스와 함께 제공을 하면 그 어떤 마우스도 얘와 얘가 짝으로 제공을 하면 윈도우즈 입장에 운영체제 입장에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모든 마우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내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마우스는 이렇게 만들어 라고 스펙을 정의해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 일종의 규격이다. 마우스와 관련된 클래스들은 이러한 규격으로 만들어져야 해 라고 선언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양한 삼성폰, LG폰, 아이폰이 있다면 그냥 전화 버튼 누르면 뭐든지 다 동일하게 하는 거죠.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하나고 인터페이스가 샌드콜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아이폰은 빼고 삼성폰 갤럭시나 뭐 V50나 S20나
뭐 G플립이나 다 똑같이 동작하겠죠. 왜냐? 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얘는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에 대한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인터페이스와 앞서서 만들었던 모바일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AI 인터페이스, 이게 올이 아니라 AI 인터페이스네요. 죄송합니다. AI 인터페이스, AI, 지금 고딕체라서 저게 L로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AI 폰은 이 두 개를 모두 여기에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폰의 메소드들 다 구현하고 AI 인터페이스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추가적인 다른 메소드들을 구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동시에 클래스를 상속받는 예. 그래서 폰 인터페이스 만들어져 있고요.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는 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인터페이스고, 그 다음에 mp3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PD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PD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는 다시 mp3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PDA 클래스를 상속받는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메소드, 여기에 모든 메소드, 여기에 모든 메소드를 다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해주면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전화기 스마트폰은 PDA의 기능, 계산기의 기능을 calculate도 있고, 모바일 폰의 기능인 문자 보내기와 문자 받는 기능도 있고, mp3 폰의 기능인 뮤직을 재생하는 것과 뮤직을 멈추는 기능도 있으면서 폰 인터페이스에 전화 기다리는 만초, 그 다음에 전화하기, 전화받기, 프린트 로고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둘 다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즉 인스탄스를 생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속을 위한 슈퍼 클래스로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클래스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이 꽤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구현을 하고 한두 개의 메소드만 남겨두는 목적이에요. 상속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서 구현할 수밖에 없는 기능들을 추상 메소드로 선언해서 서브 클래스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다양성을 위해서 하고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와 일반 메소드가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상수와 변수 필드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지만, 인터페이스는 객체의 기능을 모두 공개한 표준화 같은 문서로 이것을 따라서 만들어 라는 거고, 개발자에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의 목적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필드와 멤버 필드는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필드를, 멤버 변수를 가지지 않고 상수와 추상 메소드와 일본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프로텍티드로 접근 선언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중 상속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메리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다중,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주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